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이들 기질에 따라서 집중력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이명경 한국집중력센터 소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두 가지 집중력에 대한 거, 그런데 집중력을 그냥 높여줄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도 있지만 아이의 기질을 좀 잘 이해해서 그거에 맞춰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집중력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집중력은 일반인들도 많이 쓰는 개념이고 많이 흔히 이야기하는 개념이고 학자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개념인데 워낙에 큰 개념이에요. 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어요. 뭐 아이 아빠가 애 집중력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할 때 엄마는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나는 집중력이 좀 걱정이 돼서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거꾸로인 상황들도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지금 똑같이 집중력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다른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이제 집중력의 개념은 지속적 집중력이에요. 뭔가 하나 시작하면 끝내는 힘. 뭐 숙제 시작하면 숙제 끝내고, 책 한번 잡으면 책을 어느 정도 읽고 일어나면 아, 쟤는 집중력에 별 문제가 없구나, 혹은 집중력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지속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일단 방해 자극을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숙제를 하다가도 밖에서 뭐 전화벨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무슨 뭐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당히 무시하고 지금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그것과 관련된 거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능력, 그게 초점적 주의력이에요. 초등 저학년 아이들, 유아 이런 아이들은 초점 맞추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하나의 지속을 하다가도 뭔가 다른 방해 자극이 있으면 거기에 다 이렇게 주의가 분산되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초점적 주의력이 떨어지면 어떤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는 집중을 잘 하다가도 금방 산만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집에서 집중 잘하는데 왜 학교에서 집중을 못한다 그럴까? 학교는 그만큼 유혹이 될 만한 자극도 많고, 선생님이 아무리 재밌게 설명을 해도 옆에 친구가 떠들기도 하고 밖에서 찻소리가 나고 이러면 초점을 잘 못 맞춰서, 또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집중을 좀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고 중학생 이렇게 되면 지속하는 데 필요한 힘이 인지 능력이에요. 그 학습 집중력이라고 해서 내가 배운 거를 내 걸로 만드는 힘, 그냥 얌전히 선생님만 쳐다보고 잘 앉아있다고 해서 집중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얘기한 걸 듣고 내 걸로 만들어서 시험 문제, 시험에 나오면 그걸 풀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아, 얘가 집중을 잘했구나, 공부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학습 집중력이에요. 자세가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선생님 얘기하면 끄덕끄덕. 지금 여기에서도 제 얘기 들으면서 아이 이야기를 떠올리거나, 옛날에 뭐 읽었던 책을 떠올리거나,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했던 내용을 떠올리거나, 이런 게 지금 어머니들의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예요. 그 정보를 떠올려서 지금 듣는 내용이랑 연결시키는 작업. 이게 지금 학습이거든요. 근데 장기 기억이 비어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뭔가를 설명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가 아무리 좋아도 비어있는 지식 때문에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릴 때는 잘 티가 안 나다가 한 4학년, 5학년 넘어가고 중학생 되면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멍하니 있게 돼요. 아이들 표현대로 멍 때리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은 깨작깨작 낙서하고 먼 산 쳐다보고 딴짓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러세요. 산만하다. 그러면 아, 얘가 옛날에는 집중을 잘했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 공부를 못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선생님하고 부모님이 많이 갈등하는 부분이, 우리 아이는 하나 잡으면 정말 잘하는데 지속적 집중력이 높은데 선생님이 산만하다 그래요. 그럴 때는 단절적 억제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단절적 억제력은 지속하는 힘뿐만 아니라 주의를 전환하는 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을 잘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걸 하다가 요구받는 상황에서는 다른 걸로 주의를 전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상황에 맞게 집중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지만 엄마가 자 이제 그만하고 수학 숙제 해. 그러면 단절적 억제력이 높은 아이들은 게임에 집중을 그만하고 수학으로 넘어와서 수학에도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책
책을 열심히 보다가 끝이 조금 남았는데 밥 먹을 시간이 됐어요. 그럼 그걸 끝까지 읽게 해야 되느냐, 밥 먹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세요? 네. 집에서는 조금 남은 거 더 읽혀도 상관없어요. 밥 조금 한 10분, 20분 늦게 먹는다고 큰일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책에 지속하는 거, 책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거를 허용하셔도 되는데 학교는 안 돼요. 학교는 점심시간 되면 점심 먹어야 되고 수학시간 되면 책 꺼내야 되니까 책을 읽든 그림을 그리든 뭘 하든 그 작업을 중단하고 다시 주의를 다른 곳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아이들. 그럼 선생님들 뭐라 그러시냐면 고집이 세다.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한다. 좋아하는 거에만 집중한다. 그러면서 산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일단 지속하는 힘, 그리고 초점 맞추는 거, 방해 자극을 무시하고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거, 그리고 배운 내용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인지적으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힘, 그리고 필요할 때 주의를 전환하는 힘, 이런 게 전부 집중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집중력과 내가 얘기하는 집중력이 다르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생각하는 집중력과 아이 아빠가 생각하는 집중력이 다르면 또 뭔가 다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개념을 잘 생각하고 계셨다가 우리 아이는 지속은 잘하는데 전환을 잘 못한다. 혹은 우리 아이는 초점은 잘 맞추는데 방해 자극은 잘 무시하는데 머릿속에 든 게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걸 연결을 잘 못 시킨다. 처방이 다르겠죠. 머릿속에 든 게 좀 부족하면 책도 조금 더 많이 읽히고 학교 예습도 좀 시키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제 뒷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이제 집중력의 개념에서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 게 게임할 때 집중을 잘하는 거하고 공부할 때 집중을 잘하는 거. 대부분의 아이들이 게임할 때만 집중을 잘하죠. 네. 공부할 때는 너무 잘하는데 게임할 때 집중을 너무 못해요. 이런 아이들은 못 봤어요. 네. 그런 아이는 사실 고민이 안 되니까 아마 저한테 오지도 않을 거고, 대부분 아이들이 게임할 때 너무 집중을 잘하고 뭐 이렇게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를 정도로 몰입을 하는데 그 아이가 방문만 닫고 들어가면 수시로 들락날락거리고 물 마시러 나오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나오고 뭐 자기 불렀냐고 나오고 저녁 메뉴가 뭐냐고 나오고 막 쓸데없이 자꾸 들락날락거리는 걸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왜냐하면 집중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임할 때 집중하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저만큼의 집중력이 있는 아이가 꾀를 부려서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게임할 때 집중을 잘하는 거하고 공부할 때 집중을 잘하는 거는 별개의 집중력이에요. 게임은 외부 자극 자체가 너무나 강력하고 현란해서 나도 모르게 수동적인 상태로 이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수동적 집중력이에요. 내 의지가 별로 안 들어가요. 그냥 외부가 얼마나 강력한가만 중요하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게임만큼 강력한 자극이 거의 없어요. 그죠? 텔레비전 혹은 뭐 조금 재밌는 동영상, 뭐 요 정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자극이 강할 때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수시로 채널을 바꾸거나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학교 공부, 숙제 혹은 뭐 책 읽기 이런 작업은 굉장히 밋밋한 거예요. 외부 자극은 전혀 현란하지 않지만 내가 내 의지로 끌어내야 되는 집중력이 바로 적극적인 집중력, 능동적인 집중력인 거예요. 게임에 집중을 잘하니까 책에도 집중을 잘할 거다? 오히려 반대예요. 게임에 집중을 잘하는 아이는 책에 집중을 못해요. 익숙해진 거예요. 게임처럼 강력한 거에 익숙해진 거죠. 그러면 밋밋한 자극을 쉽게 지루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집중력을 키워주려고 하면 게임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강력한 자극들은 가능한 멀리 하는 거. 좀 천천히 시작하게 하고 또 이제 제한을 잘 두셔가지고 시간 제한을 두셔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힘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만 적극적인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종합하자면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관리하는 힘, 컨트롤하는 힘이에요. 우리 너무 재밌는 거에 집중을 못해서 고민하는 아이는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처럼 재미없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재미없는 걸 하는 와중에 그래도 참아가면서 하는 게 발휘해야 되는 게 적극적인 집중력이에요. 아마 마시멜로 실험 이걸 이제 말씀드리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텐데 어린아이들한테 작은 이제 쫀득쫀득 초코파이 하얀색 부분
우리는 잘 안 먹죠. 초코파이 먹을 때 외에는 안 먹는데 외국 아이들은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탕 크기로 만들어가지고 이만한 봉지채 엄마들이 사놓고 아이들 뭐 잘하면 보상으로 주고 그러는데 어린아이들한테 그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면서 지금 먹어도 되고 기다렸다 먹어도 되는데 지금 먹으면 하나밖에 못 먹고 선생님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를 더 줄게. 그러면 2개를 먹게 될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선생님 나갔어요. 자, 이게 원래 만 4살 된 아이들 실험이거든요. 우리 아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먹을까요? 기다릴까요? 당연히 먹겠죠. 일단 손에 딱 먹을 게 있는데 그걸 안 먹고 언제 올지 모르는 선생님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적어요. 소수예요. 그런데 먹은 아이가 먹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잘 자랐어요. 일단 엄마들 좋아하는 거 공부를 얘들이 4살 됐던 아이들을 18살 됐을 때 14년 후에 종단 연구를 했어요. 쫓아가서 이렇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얘들이 일단 공부를 잘해서 수능 시험, 미국의 이제 SAT에서 평균 210점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친구 관계가 훨씬 좋고요. 문제 해결 능력, 뭐 창의성, 좋다는 건 다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또 다르게 살고 있는가, 일반 아이들도 한 개 먹은 아이들 어떻게 다르게 사는가 보니까 연봉이 높은 거예요. 돈을 잘 벌고, 그리고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 행복감, 이제 관계에서의 편안함, 친구나 혹은 뭐 부부, 뭐 직장 동료 이런 관계에서의 편안함이 일반 집단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길게 봤을 때 자기한테 더 큰 도움이 될 만한 걸 위해서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집중력도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재미없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해서 뭘 얻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뭔가를 완수해야 돼요. 그럴 때 자기를 관리하는 힘이 있는 아이들이 집중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집중력 그러면 막 머리에 뭘 씌워줘야 되나 무슨 약을 먹여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마음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려면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기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얘가 어떤 그 결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인가. 이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요 부분 살짝 건너뛰었는데 집중력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업무나 학업의 효율을 결정하고 또래 관계도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집중력 높은 아이들은 사회성도 높고 이런 특성이 있고 또 현재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들을 많이 잘 적응한 아이들은 집중을 더 잘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실험처럼 집중을 잘하는 아이들은 성공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기질은 우리 흔히 성격이라는 말로 많이 통합해서 쓰기도 하는데 엄밀하게는 성격은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거고 기질은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질하고 성격이 합쳐져서 그 사람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기질이 훨씬 더 많이 강력하게 나오고 점점 성격이 발달하면서 기질이 조금 이렇게 완화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기질은 머리를 거쳐서 나온다기보다는 거의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이에요. 누가 툭 치면 바로 나오는 본능적인 반응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유전에 의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왜 저럴까? 저희 아이는 겁이 되게 많아요. 낯선 곳에 가면 딱 긴장하고 이렇게 살피고 빨리 이렇게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저한테서 나왔어요.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낯선 곳에 가거나 사람들 많은 곳에 가거나 이러면 좀 긴장하고 이러는데 그게 제가 얘한테 보여주거나 가르친 적이 없어도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우리 아이도 기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표적인 기질은 호기심이 많으냐 적으냐 그리고 겁이 많은가 적은가 또 다른 사람한테 의존적인가 독립적인가 이런 걸로 구분을 해요. 학자마다 기질을 구분하는 건 굉장히 다른데 이제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요런 정도의 맥락에서 기질을 구분을 하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호기심이 많다. 그건 어디서 나왔을까? 부모인 거예요. 일단 부모를 살펴봐야 돼요. 엄마이거나 아빠 유전적인 거고요. 유전에 의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잘 안 바뀌어요. 어른이 되면 호기심이 줄어들까? 호기심 많게 태어난 아이는 계속 호기심이 많아요.
저도 어릴 때 겁이 많았는데 지금도 겁이 많고 우리 아이도 겁이 많은데 이 아이는 분명히 제 나이가 돼도 매우 조심스러운 삶을 살 아이라는 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다르게 살지는 이제 성격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고, 우리 부부는 정말 호기심이 없고 우리는 정말 이 딱 주어진 틀 안에서 사는 게 너무 만족스러운 사람인데 얘는 왜 자꾸 벗어나려고 할까? 왜 자꾸 밖에 있는 거에 관심을 가질까? 그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또 쳐다보셔야 돼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성향이 있진 않을까? 이제 격세 유전이라 그러죠. 한 대를 걸러갖고 이렇게 내려오는 유전자도 있고, 혹은 우리한테는 잘 안 나타났지만 이모, 고모, 삼촌 이런 사람들한테는 나왔던, 이렇게 살짝 비껴갔던 유전자가 얘한테 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모 탓일까요? 아이 탓일까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 기질이. 네. 일단 아이 탓이 아닌 거는 맞는데 부모 탓도 사실은 아니에요. 부모도 나도 물려받은 건데요. 어딘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진화되어서 나한테 온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일단 못 바꾼다. 아, 얘는 왜 이렇게 사람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다른 사람한테 의존적이지? 아, 좀 독립적으로 살아. 이랬으면 좋겠지만, 아, 네가 기질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의존적인 성향을 평생 가지고 가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일까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자극 추구 성향이 높은 아이, 이게 이제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이 많으냐 적으냐. 호기심이 높은 아이, 많은 아이들은 주변 환경을 활발하게 탐색을 해요. 어릴 때부터 뻘뻘거리고 자꾸 돌아다녔던 아이들. 그리고 자극적이고 모험적인 걸 추구하고요. 판에 박힌 듯이 반복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학교가 재미가 없어요. 학교의 규칙 이런 게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규칙을 잘 따르지 않고 그 안에서 자꾸 일탈을 꿈꾸죠. 쉽게 흥분하고 화를 잘 내는 아이들이에요. 감정 기복도 좀 심하고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변덕을 잘 부려요. 얘가 너무 좋았다가 어느 날 너무 싫었다가 또 다른 친구 사귀어요. 여러 친구 사귀는 거 좋아하고요.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변덕스럽다, 진득하지 못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겠죠. 또 감정을 굉장히 과장해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연극하듯이 웃어도 으하하하하 이렇게 웃고, 슬퍼도 조금 슬퍼도 엄청 크게 울고 막 이러면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얘는 이게 자기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끄럽겠죠. 네, 지금 우리 아이야 막 이런 느낌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얘들은 또 원하는 것도 많고요. 새로운 거 나오면 장난감도 새로운 거 먼저 만져봐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먼저 먹어봐야 되고, 뭔가 왜 남자들, 남편들 중에도 보면 새로운 기계 나오면 빨리 얼리 어댑터 막 이런 사람들 막 빨리 사봐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추구가 높고 그걸 즉각적으로 안 해주면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손이 좀 많이 가겠죠. 네. 한숨이 나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은 일단 이런 자극 추구의 기회를 제한하시면 안 돼요. 틀에 박힌 듯이 있어야 돼. 너 여기에 그냥 적응해야 돼. 그러면 엄마 눈을 벗어나는 다른 곳에서 일탈을 꿈꿔요. 네. 보통 이런 아이들이 학교 처음에 적응할 때 좀 힘들어 하거든요. 앉아 있어야 되고, 선생님 쳐다봐야 되고, 종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들 못하면 좀 산만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하시냐? 아이를 집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앉아 있어. 40분 동안 움직이지 마. 10분 되면 그때 쉬는 시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면 집에서는 앉아 있어도 학교에서는 못 앉아 있어요. 오히려 집에서 더 움직일 기회를 많이 주고 자극 추구할 기회를 많이 줘야지만 이 아이들이 학교처럼 좀 틀에 박힌 공간에서도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무서울까요? 선생님이 무서울까요? 엄마가 무섭죠. 선생님은 때리지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엄마는 그거 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한 20명 넘는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 내가 조금 뭘 잘못해도 그 시야에서 금방 벗어나지만, 엄마는 얼마나 매의 눈으로 아이만 딱 쳐다보는데 잘못하면 바로 너 일어나, 너 뭐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엄마 눈을 피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근데 엄마가 만약에 억압적이다, 좀 이렇게 강압적이다, 허용을 잘 안 한다, 이렇게 틀에 박힌 걸 너무 좋아한다. 엄마들, 저도 그렇고, 우리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거를 요구를 하면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학교에서 자꾸 규칙을 어기고 이제 선생님이 좀 만만해 보이거나 이러면 더 이렇게 내지르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쉬워요. 이런 아이들 막 너무 스케줄 많이 짜고 뭐 규칙 많이 만들고 이러기보다는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거 외에는 나머지 건 좀 허용하고 또 융통성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고, 또 에너지 발산 기회를 많이 주셔야 돼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아요. 원래 아이들이 어른에 비해서 에너지가 많지만 얘들은 특히 많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도 놀 때 보면 꼭 높은 데 올라가서 위험한 데서 놀고, 안 뛰어도 되는데 꼭 뛰어갔다 다시 와요. 엄마 빨리 와 막 이러면서 먼저 몸을 막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운동 같은 걸 시켜서 에너지를 좀 발산시키고 신체에 대한 감각, 또 신체를 조절하는 능력 이런 걸 같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허용만 해가지고 뭐든지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원하는 모든 자극을 다 찾아봐, 추구해봐, 이렇게 하면 사고를 쳐요. 그래서 경계를 잘 알려주셔야 돼요. 대신 경계가 너무 좁으면 안 되고 경계를 적당히 여유 있게 두면서 이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 선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게 뭔지 이런 걸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걸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 스티커 붙여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행동, 괜찮은 행동에 대해서 스티커 붙여주고 잘못되면 벌을 엄격하게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걸 이제 보통 이제 행동 수정이라고 해가지고 행동에만 초점을 딱 맞춰서 이 아이가 마음이 어떻든 생각이 어떻든 그런 것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그 원리인데요. 일단 뭘 하면 되는지 뭘 안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똑바로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큰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은 착하게와 바르게의 개념이 엄마 아빠랑 달라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한 게 야단 맞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숙제는 몇 시 이전에 끝낸다, 뭐 학원은 꼭 빠지지 않는다, 혹은 뭐 몇 시 전에 꼭 씻는다, 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뭐 주중에는 핸드폰 게임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규칙을 정하고 한 3가지, 4가지 정도가 적당해요. 그 정도를 정해서 매일매일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스티커를 붙여줄 때는 아주 잘했을 때는, 완벽하다 할 때는 한 3개 정도 붙여주시고요. 그런대로 괜찮다 그러면 2개, 그리고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건 했다고 볼 수 없다, 혹은 아예 안 했다 그러면 하나를 붙여주세요. 안 했을 때도 붙여주셔야 돼요. 왜냐? 엄마들이 깜빡깜빡 하거든요. 안 했을 때 안 했기 때문에 안 붙여준 건지, 내가 잊어버려서 안 붙여준 건지를 나중에 헷갈려서 애랑 싸우고 있어요. 이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그래서 엄마 이거 그때 했는데 엄마가 안 했으니까 2개 붙여야 돼, 막 이러면 엄마 헷갈려서 붙여주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를 붙여놓으면 이건 안 했다라는, 아무것도 보상할 게 없었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서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 3단계 정도로 구분을 해서 붙여주시고, 그리고 보상을 잘 결정하셔야 돼요. 어머니들 이거 집에서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많이 하시는데 중간에 실패하는 이유가 보상이 적절치 않기 때문이에요. 보통 뭐 보상하셨어요? 장난감. 예. 뭐 물건 사주죠. 물건 사주면 아이들이 금방 질려요. 장난감도 처음에 몇 개 받을 때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받다 보면 그 장난감 없어도 살겠거든요. 그러면 하다가 엄마 나 그거 필요 없으니까 안 할래, 이런 소리가 나와. 엄마 나 그거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럼 숙제 안 해도 돼? 이렇게 나오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먹는 걸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먹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때그때 메뉴가 다 달라지면 나쁘지 않고, 또 이제 돈으로 보상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활동으로 보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좋아하는 놀이나 활동을, 좋아, 네가 이걸 다 모으면 토요일 날 실컷 나가서 놀 수 있게 해줄게, 네가 좋아하는 축구 3시간 이상 하게 해줄게, 이런 식의 활동은 질리는 게 좀 적고, 특히 자극 추구 성향이 높은 아이들은 좋아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고 그때그때 그 활동이 바뀌죠.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자유시간, 뭐 몇 시 전까지 들어온다라는 전제로 해서 몇 시까지 자유시간, 이런 것들을 정하시면 그걸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을 조절하는 법을, 습관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나중엔 이런 보상이 좀 없어져도 스스로 습관에 맞추어서 이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걸 할 때는 학교 선생님한테도 좀 말씀을 드려서 집에서 이런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좀 잘 관찰해 주세요. 혹은 학교에서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제가 집에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럼 학교 행동도 더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제 거꾸로 호기심이
적은 아이들이에요. 자극추구 성향이 적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일단 익숙하게 반복되는 일을 편안하게 느껴요. 틀이 있는 걸 좋아해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이나 일상의 변화를 싫어하고 규율과 질서를 엄격하게 잘 따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요. 여기까지만 봐도 수월하겠다 싶죠. 막 끊임없이 새로운 걸 탐색하는 아이보다는 있는 대로 그냥 지금 이 규칙 안에서 적응하는 아이, 이런 아이인 거예요. 화도 잘 안 내고요. 감정 기복이 별로 안 커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도 한번 사귄 아이를 하고 꾸준하게 가지 이 아이 만났다 저 아이 만났다 이런 게 별로 없고요. 감정 기복이 안 크니까 뭐 싸울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관계가 깨질 일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대신에 조금 느려요. 네.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으니까 하고 바로 달려가지만 얘는 저게 뭐지? 별로 관심이 없으면 또 안 움직이기도 하고 저게 뭐지? 하는 궁금증도 별로 안 생기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활동량이 많은 아이는 아닌 거고요. 그리고 계획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좀 꼼꼼하게 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또 얘들은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어디 가면 조용히 있고 그리고 돈 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새로운 게 나오면 나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용돈을 줘도 차곡차곡 모아요. 그리고 오히려 엄마가 뭘 좀 과소비하려고 그러면 엄마 그거 사지 마 있는데 왜 사? 뭐 이래서 잔소리하고 이런 아이들이에요. 일단 편하겠죠. 이런 아이 두신 분도 있으시죠. 첫째는 너무 뻘뻘거리는데 둘째는 너무 순해가지고 둘째는 거저 키웠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 흔히 엄마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순한 아이다. 혼자 큰 아이다. 손을 많이 안 대도 지가 알아서 잘 큰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에너지가 많고 시간이 많고 좀 여유가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엄마가 막 첫째 뻘뻘거리는 거 쫓아다니느라 너무 바쁘고 혹은 막 돈 버느라 너무 바쁘고 혹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 고민하느라 바쁘고 이렇게 되면 이런 자극추구 성향이 적은 아이들은 방임이 되기가 쉬워요. 혼자 두는 거예요. 왜냐면 안 찾으니까. 달라고 안 하고 조르지 않고 막 옆에 와서 치근덕거리지 않고 막 이러니까 혼자 잘 두게 되는데 방임이 되면 이 아이들은 인지 능력이 조금 낮아질 수 있어요. 혹은 인지 능력하고 별개로 애착 형성이 좀 안 될 수 있어요.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미운 아이가 아니라 우는 아이. 그러니까 조르는 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쳐다보고 뭐 하나 가져다 주는데 이런 아이는 울질 않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내버려 뒀는데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인지 능력이 낮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면 좀 당황하시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멍 때린다 그래요. 아이가 멍하니 있어요, 어머니. 누구를 괴롭히거나 딴짓을 하거나 뭐 움직임이 많거나 수다스럽거나 그렇지 않은데 혼자 멍하니 있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또 화들짝 놀라서 병원에 데려가면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의력 결핍 아동입니다. 뭐 ADHD입니다. 부주의 우세형 아동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이제 타고난 그런 모습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힘든 아이들도 있지만 모르면 주의를 못 기울여요. 알아야 끄덕끄덕하고 쫓아가고 필기도 하고 머릿속에 뭘 집어넣는데 아는 게 부족함. 그러면 끄덕끄덕이 안 되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멍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한테 막 약을 먹이거나 이러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은 일단 책을 많이 읽혀야 돼요. 특히 인지 능력이 조금 낮아서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 아까 학습 집중력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휘와 상식 수준이 떨어져요. 어휘와 상식이 부족하면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내 걸로 연결시키는 고리를 못 만들겠다. 근데 그 어휘와 상식을 보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책이에요. 근데 책도 방대하게 많기 때문에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아이들은 이 책 저 책 막 읽으면서 지식을 얼기설기 만들어갖고 은근히 머리가 좋아요. 근데 이제 자극추구 성향이 낮은 아이들은 이 책 저 책 막 읽으려고 안 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좀 정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학교 수업에 집중을 잘하게 만들려고 하면 학교 교과랑 관련된 걸 읽히셔야 돼요. 학교에서 이제 전체는 안 나오지만 일부 나오는 어떤 그 문학이 있다, 문학 작품이 있다. 그러면 그 문학 작품을 읽혀야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관련된 뭔가 정보를 줄 수 있는 것들. 뭐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만화책 괜찮나요? 물어보시는데 학습 만화 같은 것도 괜찮아요. 아이가 지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배경 지식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들, 특히 4학년, 5학년 이하의 아이들은 대부분 추상적인 걸 잘 기억을 못해요. 개념을 형성을 잘 못하고 구체적인 사물을 놓고 설명을 해야 끄덕끄덕이 가능한데, 인지 능력이 낮으면 또래 학년들이 좀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낮게 사고한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 해봅시다, 만들어 봅시다, 뭐 관찰해 봅시다, 찾아가 봅시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다 해야 돼요. 학교에서 했으니까 집에서 문제집 풀어,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 요새 교과서 굉장히 잘 나와요. 부록도 있고요. 근데 엄마들이 참 많이 놓치시는 게 교과서를 집에서 확인을 안 하시죠. 아이들이 사물함에다 교과서를 놓고 오잖아요. 그럼 그냥 학교에서는 학교 공부 잘하나 보다 하고 따로 학습지 시키고 문제집 풀리고 이러는데, 교과서를 좀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 이해력이 부족하다, 수업 시간에 멍을 자주 때린다더라 그러면 교과서를 한 세트 따로 구매를 해놓고 집에 있으면서 아이가 교과서 어느 부분을 잘 쫓아가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도 하시고, 부록에서 뭐 만들어서 개수를 세어봅시다, 뭐 붙여봅시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야지만 나중에 추상적인 사고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예습을 좀 시키셔야 돼요. 예습, 복습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인지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은 수업 내용을 못 쫓아가서 멍을 때리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한번 읽어보거나 미리 엄마가 설명을 조금 해주시거나, 그러면 집중을 더 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또 이제 방임의 결과가 인지 능력이 낮은 것도 있지만 애착 형성이 안 되는, 안 오니까 안 안아주고 안 쳐다보고 이랬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도 있을 거예요. 자꾸 와서 엄마를 만지는 애들이 있어요. 어딜 가도 엄마 손 꼭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무서워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살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자꾸 와서 뱃살 만지고 허벅지 만지고 막 엄마 뺨 부비고 하는 그런 아이들 있죠. 네, 그 아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세요? 아유, 징그러워. 있죠. 애착 형성이 잘 돼 있는 아이는 사실 그런 행동도 별로 안 하지만, 아이가 그렇게 해도 내가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아유, 예뻐, 아유, 귀여워. 그래서 자꾸 나도 안아주게 되고 내가 먼저 가서 막 아이하고 스킨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애착 형성이 안 돼 있는 아이는 얘가 이렇게 하면 너무 징그럽고 너무 귀찮아요. 다 큰 게 왜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밀어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그 어려서 못 받은, 어려서 이렇게 스킨십 많이 하고 막 눈 마주치는 잘하고 이렇게 옹알이 할 때 엄마가 대꾸 잘해주고 이랬던 아이들은 애착 형성이 잘 돼서 지금 엄마 몸에 그렇게 집착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사인이 보이는데 그걸 엄마가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더 나이 들어서 엉뚱한 거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징그러워도 만지게 해주셔야 돼요. 네. 더 좋은 거는 엄마들 막 팔만 하나 내주세요. 막 눈은 텔레비전에 가 있고 막 머릿속에 딴 생각하면서 그래 쪼물딱거려라 그러고 이렇게 내주는데,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엄마가 먼저 가서 안아주고 먼저 가서 막 이렇게 볼 비벼주고 하면서 사랑을 자꾸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애가, 아, 내가 사랑받는구나, 엄마가 날 좋아하는구나. 말로 아무리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우리 집에 뭐 첫째고 얼마나 디딤돌이고 뭐 이렇게 막 디딤돌이는 표현 안 쓰는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냥 만져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는 마사지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시간을 정해서 마사지를 하세요.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9시에서 9시 10분까지는 무조건 만지는 시간. 그래서 누워놓고 내가 머리부터 쭉 이렇게 만져주는 시간을 가지면 애들 너무 좋아요. 저희 센터에 오는 아이들도 엄마랑 애착 형성이 안 되는 아이들은 제가 이걸 숙제로 내줘요. 엄마랑 이거 숙제로 해오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아이가 잘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마사지 시간 늘려주기 이런 거 하면 아이들은 너무 행복해해요. 엄마들은 처음엔 좀 의욕적으로 하다 나중에 좀 귀찮아 하시긴 하는데, 계속 해주시는 만큼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 안정감이 집중하는 힘으로 나와요. 이 불안정 애착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집중을 못해요. 왜 집중을 못할까? 마음이 막 이렇게 붕붕 떠 있는 아이들이에요. 한 자리에 오래 못 앉아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만져줄수록 내가 이 아이한테 사랑을 자꾸 이렇게 피부로 표현해 줄수록 집중을 잘할 거다 이렇게 믿으면서 좀 지루하거나 좀 징그러워도 해주시면 좋고, 그거 마사지 할 때는 아이 어린 시절 얘기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좋아. 너 어릴 때 얼마나 예뻤는지 알아? 너 그때 이런 일도 있었다. 너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갖고 엄마가 그때 막 얼마나 예뻐하고 즐거워하고 혹은 얼마나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아프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주면 그 이야기 듣는 것도 너무 즐겨해요. 근데 사실 안 이뻤죠.
안 이뻤기 때문에 애착 형성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엄마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거나 이상하게 지 아빠 싫은 행동만 골라서 하거나 또 어떤 엄마는 그러세요. 생김새가 시어머니랑 너무 닮아가지고 너무 싫었다.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아이에게 사랑을 못 줬던 게 지금 나와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웠던 기억을 자꾸 더듬어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면서 엄마도 이 아이하고 애착을 다시 회복하고 아이도 그걸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조용히 누워가지고 같이 책 읽는 거 특히 정서적인 기승전결도 있고 이 안에 감정도 나오고 뭔가 갈등도 있고 하는 그런 책들을 좀 같이 읽으면서 엄마 마음 얘기도 하고 아이 마음 얘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특히 불안정 애착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은요. 엄마들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너무 좋아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애기짓을 해요. 혀 짧은 소리 내고 막 애기처럼 하고 막 그러면 이거 왜 이래 막 이렇게 잘해주니까 더 뭐 이렇게 나쁘게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좋은 사인이에요. 그렇게 애기짓을 해서 어릴 때 충족 못 받았던 것들이 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참아내셔야 돼요. 엄마들이 그 애기짓 때서 내가 괜히 그랬다. 더 엄격하게 할 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질이에요. 두 번째 기질은 겁이 많으냐 적으냐 관련되는 거. 그거 이제 전문용어로는 위험 회피 성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험 회피 성향이 높은 아이들은 일단 사소한 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위험이 예상되면 쉽게 위축되고 대비를 먼저 하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긴장하고 걱정하고 또 환경이 바뀌는 거 너무 싫어하고 그러니까 학기 초를 싫어해요. 학기 초, 또 이사 가는 거 이런 거 싫어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줍음이 많고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일에 부정적인 결과를 먼저 예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피곤하고 자주 아프고 회복도 좀 더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또 요 말씀 같이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일단 낯선 상황에 대한 대비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갑자기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혼자 뭘 해 이렇게 하면 엄청 긴장하고 엄청 이제 그 상황을 못 견뎌하는 아이들 보면 어릴 때도 보면 유치원 같은 데 보내놓으면 빨리 적응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계속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안 떨어지겠다고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특히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아이들은 엄마가 좀 오래 같이 있어줘야 돼요. 옆에 있으면서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다라는 거를 설명해 줘야 되고 미리 가기 전에 어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공간에 가거나 하면 거기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너는 이렇게 하면 되고 라는 거를 설명을 해서 머릿속으로 그 그림을 자꾸 그리게끔 해줘야 돼요. 마음속으로 충분히 대비가 돼야지 그 다음에 좀 조금 편한 상태로 여전히 두렵지만 그걸 관리하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또 아이가 이런 무서워하는 거, 겁이 많은 거를 그냥 인정해 주셔야 돼요. 특히 남자아이가 이런 모습 보이면 되게 못마땅하거든요. 엄마는 그래도 좀 참아요. 엄마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애가 무섭다는데 어떡하겠어. 엄마 필요하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데 아빠나 할아버지는 사내 새끼가 저래 갖고 어떡하냐고. 저렇게 키워갖고 어떡하냐고. 뭐 해병대 캠프를 보내야 된다고. 저희 남편도 그래요. 우리 아들 보면서 저렇게 겁이 많아서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하는 마음이 이 아이를 용감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네가 그런 걱정을 하는 건 너로서는 당연하다. 이게 감정을 받아주고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불안한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거. 불안을 야단치지 않아야 되고요. 또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래 얼마나 불안해 얼마나 무서워 그럴만해 하고 받아주는 걸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충분하게 그 설명을 통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끔 불안이 높다라는 건 한편으로는 장점이 돼요. 겁이 나니까 위험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사고를 별로 안 쳐요. 그 경계권 안에서 머물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살펴봤던 그 자극추구 성향 좀 연결되는 것 같잖아요. 왠지 자극추구 성향이 낮은 아이들은 위험회피 성향이 높아가지고 호기심이 적은 대신에 겁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안 그래요. 자극추구 성향이 높으면서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으면서 겁도 많은 애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 중에
자극추구 성향이 높으면서 겁도 많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아이가 선택을 못해요. 우유부단한 거.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요. 남들보다 궁금함은 더 많아요. 근데 겁이 많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 손을 자꾸 잡아요. 같이 가자고. 같이 해달라고. 엄마가 좀 여유가 있고 편안하면 같이 해주면 그게 그 아이가 이제 불안도 관리하면서 적절한 인지적인 자극도 받게 되는데 엄마가 그게 귀찮거나 힘들거나 그래서 그 손을 놓아버리면 이도저도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내적인 갈등이 심한 아이로 자라게 되기 쉬워요. 그러면 집중을 더 못하겠죠. 네. 그리고 거꾸로 위험회피 성향이 낮은 아이가 있어요. 위험회피 성향이 낮은 아이는 이 자체로는 굉장히 좋아요.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행동하고 또 자신감 있고 낯선 상황에서 자기를 잘 드러내고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좀 뻘뻘거리고 많이 다니긴 하지만 활동량이 많고 적극적이고 에너지 많은 아이고요. 또 어떤 일에 긍정적인 결과를 먼저 예상할 수 있는 아이. 그래서 좀 이렇게 낙관적이다. 네, 긍정적이다, 희망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 아이들이고요. 힘과 에너지가 넘치고 변화에 빨리 적응하니까 낯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임기응변에도 굉장히 능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아이들은 그거 자체로는 굉장히 좋지만 아까 얘기한 자극추구 성향이 높으면서 위험회피 성향이 낮다. 호기심이 많으면서 겁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고치겠죠. 네.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이 산만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말 많죠. 호기심 많죠. 막 궁금한 게 많고 에너지 넘치고 막 이러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탐구하고 뭐 이렇게 뒷일 생각 안 하고 뭔가를 막 계속 해대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멈추어서 생각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멈춰서 생각한다는 건 뭐 이제 그 학자들이 스탑 앤 싱크 전략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있는데 어린 아이들 혹은 좀 큰 아이들도 상관없어요. 신호등의 비유를 해서 자기를 조절하게끔 하는 거예요. 빨간불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생각도 하지 말고 몸 움직임도 없이 그대로 멈춰 인 거고 초록불일 때는 자유롭게 움직여요. 이렇게 신호등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는 노란불이에요. 초록불일 땐 자유롭게 움직이고 빨간불일 때는 딱 얼음이에요. 딱 멈추어 있는 거예요. 노란불일 때 뭘 하느냐? 몸은 멈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지? 무엇을 하고 싶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내가 바라는 결과는 뭐지? 옛날에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지? 그 결과가 나한테 마음에 드는 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팔을 붙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막 벙벙 떠 있어요. 혹은 입을 이렇게 막아야 될 수도 있어요. 막 말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빨간불이야. 하고 나서 이제 조금 풀어주면서 자, 생각을 해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니? 너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너 지난번에 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해갖고 어땠어? 그래서 혼났어? 안 혼났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짧기 때문에 얘들은 혼나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을 또 반복하거든요. 그럴 때 멈추어서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을 생각해보자. 자주자주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잠깐만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것들을 연습할 수 있게 되고요. 또 5단계 생각법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잠깐만 머물러 보자.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뭔지 생각해 보자.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이걸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면서 중간중간에 자꾸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지금 어떻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뭐가 부족하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자기 모니터링을 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다 한 후에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완벽했나? 부족한 게 뭐였지? 부족한 걸 어떻게 메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다음번에 잘할 수 있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5번째는 스스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잘했어. 열심히 했어. 혹은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하자. 다음번에 이번에 못한 걸 좀 보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이제 5단계 생각법이고 이것도 아까 그 신호등하고 같아요. 일단 멈추어서 생각해보고 움직이자.
그리고 이제 추가된 거는 멈추어서 지금까지 한 거를 되돌아보자. 되돌아봐서 평가해서 더 나은 상태를 만들자 하는 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꼭지예요. 지금 제가 자극 추구 성향이 높은 아이, 위험 회피 성향이 높은 아이, 낮은 아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회적 민감성. 이게 아까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느냐, 독립적이냐 이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는 일단 다른 사람한테 의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친밀감을 잘 표현하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칭찬과 인정에 아주 민감해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늘 이렇게 곤두서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잘 맞춰줘요. 왜냐하면 인정받아야 되고 그들 사이에서 잘 섞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강한 아이고, 동정심과 정이 많은 아이예요. 또 거절을 잘 못하고요. 다른 사람의 거절에 상처를 잘 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다 베풀어주고 나는 다 맞춰주는데 상대는 딱 독립적인 아이는 안 해, 싫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게 또 굉장히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많이 상처를 받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먹는 거에 집착하거나 물건에 집착하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잘하고 있다는 걸 자꾸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너 이 정도면 훌륭해, 이 정도면 만족스러워 라고 하는 거를 계속 물어봐요. 실제로 내가 칭찬을 안 해줘도 엄마 괜찮아? 엄마 좋아? 나 지금 괜찮아? 이걸 계속 확인하는데, 그럴 때 마지못해 그렇다니까 넌 좀 신경 좀 쓰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잘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런 아이들은 또 상처를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은요, 부모 입장에서는 조정하기가 아주 쉬운 아이들이에요. 내가 뭘 이렇게 잘한 거에 대해서 환하게 웃어만 줘도 그 엄마가 웃어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행동을 더 하려고 하는 아이들. 대신에 엄마가 한번 딱 거부하거나 짜증스럽게 하거나 그러면 마음이 확 다쳐가지고 절대 할 수 있는 행동도 안 해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맞춰줄 필요를 못 느끼고 날 더 좋아하는 다른 친구들, 껌 좀 씹고 뭐 이렇게 침 좀 멀리 뱉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날 좋아해주면 내가 또 그런 행동을 같이 하면서 일탈을 하기도 쉬운 아이들이에요. 좋아하면 훅 그쪽으로 가버리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칭찬이 아주 중요한데, 엄마들 입장에선 조정하기 쉽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해서 잘못 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 조정하는 경우는 제가 이제 칭찬과 관련된 실험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칭찬하면 다 좋은 줄 아는데 사실은 안 좋은 칭찬도 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건데,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 애들한테는 이제 문제를 한 문제씩 풀 때마다 칭찬을 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너 정말 차분하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다른 집단, 두 번째 집단 애들한테는 야, 너 진짜 똑똑하다, 너 머리가 되게 좋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칭찬을 다 들은 후에, 자,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문제를 선택해봐봐. 풀고 싶은 문제. 첫 번째는 많이 틀리지 않을 것 같은 거. 두 번째는 쉬워서 다 맞출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내 똑똑함을 과시할 수 있는 거. 네 번째는 좀 어렵지만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거. 너라면 뭘 풀고 싶니? 하고 물어보면, 네, 우리 아이는 뭘 선택할까요? 1, 2번이 같은 얘기거든요. 많이 틀리지 않을 거, 쉬운 거. 네, 저게 인기가 제일 높아요. 자, 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넌 정말 차분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칭찬받은 아이들이 1, 2번을 더 많이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야, 너 머리가 되게 좋구나. 너 정말 똑똑하구나. 이 칭찬을 받은 아이들이 1, 2번을 더 많이 선택했어요. 똑똑하구나. 일 것 같죠? 네, 공부 잘하는 아이는 4번을 선택하거든요. 길게 갔을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히 중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좀 어렵지만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걸 선택해요. 자, 그러면 어떤 칭찬 받은 아이들이 4번을 선택했을까요? 그쵸. 열심히 했구나, 차분히 했구나 이렇게 한 아이들은 대부분 4번을 선택을 했는데, 야, 너 진짜 똑똑하다, 너 머리가 너무 좋다 이렇게 칭찬받은 애들은 4번을 다 피해가고 1, 2번, 또 조금 지금 공부하는 애들은 3번도 선택해요. 똑똑함을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걸 선택하는데 이게 독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거나 100점 받기 위한 공부를 하니까 딱 그만큼만 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얘들은 100점을 못 받을 상황이 되면 바로 공부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칭찬을 잘해야 돼요. 특히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서 엄마한테 칭찬을 계속 바라보면서 쳐다보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노력을 중심으로 칭찬하셔야 돼요.
능력이 아니라 노력. 너 나 닮아서 잘하는 거야. 이건 능력 중심의 칭찬. 또 잘할 수 있다 그랬잖아. 너 머리 좋다고 엄마가 몇 번을 강조를 하니. 이것도 능력 중심의 칭찬. 이렇게 되면 내가 머리 나쁜 거 티나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되면 급격하게 위축이 돼서 공부를 안 하는 모습을 봐. 네가 잘하는 이유는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노력과 함께 늘 과정을 짚어주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몇 점, 몇 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어떤 과정과 노력을 거쳐서 지금의 결과에 이르렀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 엄마는 그게 더 중요해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과정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지 몇 점 받았는데 시끄러워 빨리 시험지 꺼내봐 몇 점 받았어 이렇게 하거나 야 너 이거 왜 틀렸어 니네 반에 100점 받은 애 있어 없어 뭐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칭찬을 줬다 말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아이들이 자꾸 결과만 조작하려고 하지 과정에서 열심히 하려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몇 점을 받았던 네가 어떤 노력과 과정을 거쳤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왜냐하면 살아야 될 기간이 너무 길어요. 공부해야 될 기간도 길고 앞으로 이제 험난한 이 인생을 거쳐 나가야 되는데 지금의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걸 자꾸 강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를 기준으로. 칭찬받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내가 누구보다 잘했는지 계속 살피게 되는데 그 누구보다 잘했는지는 사실 불안정해요. 그 아이가 너무 잘해버리면 이 아이는 칭찬받을 일이 없어지는데 자기를 기준으로 하면 이 아이는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못했던 걸 이번에 할 수 있고 작년에 못했던 거 올해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칭찬의 거리도 더 많아지고 발전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옛날 모습보다 더 나아지고 있는 거에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는 행동 중심으로. 아유 예뻐, 아유 똑똑해, 아유 잘났어 이렇게만 해주면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가 이런 행동을 해서 칭찬받는 거야 그러면 어디 가서든 그 행동을 더 하려고 하게 되고 그만큼 칭찬을 더 받을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 거죠. 또 골고루 너무 공부에만 초점 맞춰서 해주지 마시고 여러 가지 것들로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또 적극적으로. 특히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은요. 막 엄마가 감동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칭찬해주면 더 열심히 해요. 그래, 알았어. 아빠 보여드려. 뭐 이러거나. 그래, 알았어. 그냥 잘했어. 이렇게 대충 하고 마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또 아이가 너무 띄워주면 겸손함을 잃을까봐. 자만할까봐. 예. 또 엄마가 또 내가 속으로는 뿌듯해도 이걸 표현하면 또 다른 엄마들 눈에 밉상으로 보일까봐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요. 능력 중심의 칭찬. 결과 중심의 칭찬은 자만하게 만들어. 나 그거 원래 타고나길 잘했는데 뭐.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게 되지만 노력, 과정 중심의 칭찬은 과하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과하게 해줘서 그 과정을 또 밟을 수 있게끔 그 노력을 더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칭찬을 해주시고요. 이제 반대로 마지막 꼭지예요.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매우 독립적인 아이들이에요. 아까 그 아이들하고 반대 성향인 거죠.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에 무관심하거나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인 친밀감을 잘 표현하지 않고 또 친구한테 양보하거나 맞춰주는 것도 별로 안 해요. 그리고 먼저 친구들하고서 별로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막 억지로라도 친구들 불러다가 뭐 좀 이렇게 먹이고 놀고 그러면 또 얘 혼자 놀고 있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사회성이 그다지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아이들. 감정 그게 뭐 밥 먹여줘? 이런 우리 남편들이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거 뭐 그렇게 이렇게 독립적으로 자기 할 일만 하면 되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뭐 중요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냉소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 이런 아이들은 일단 본인은 굉장히 편해요. 본인은 딴 사람 신경 안 쓰고 내가 맞춰줄 필요도 없고 난 대신 원하는 것도 없고 나는 그냥 내 할 일 잘하면 되고 독립적이라서 엄마 입장에서도 아이가 막 친구 때문에 속상해서 울고 이런 게 없으니까 편하고 좋기도 한데 그런데 이 아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친구랑 같이 또 나중엔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좀 둔감하기 때문에 관계를 잘 못 맺는 특성을 보이게 돼요. 또 이런 아이들 아까 유전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가족이 어딘가에 가 있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의식적으로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 또 감정을 읽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대신에 이 아이들이 갑자기 막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어요. 소수의 아이들하고 그냥 코드가 맞는 아이들하고 좀 지속적으로 관계를 하면서 사람 이외의 다른 활동, 좋아하는 활동은 여전히 의미 있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하시되 필요하면 사회성 교육이나 정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좀 초점 맞춰서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기질 3가지 꼭지로 설명드렸거든요. 첫 번째 뭐였죠? 네, 호기심, 그쵸? 자극 추구 성향. 그 다음에 예, 겁이 많으냐 적으냐 위험 회피 성향,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예, 사회적 민감성이에요. 자, 쭉 설명 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진 아이인지 좀 파악이 되세요? 자극 추구는 높으면서 위험 회피는 낮으면서 뭐 사회적 민감성은 높다 이렇게 나오는 아이도 있고, 우리는 다 그냥 중간인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예, 다들 요 얘기도 조금 살짝 걸쳐지고 여기도 살짝 걸쳐지고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너무 수월해요, 키우기가. 기질은 중간에 다 모여 있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 막 극과 극으로 가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일수록 일단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 그럼 마음에 안 들어요. 어우, 쟤는 왜 저렇게 친구 관계에 연연하고 다른 사람 평가에 민감할까? 어우, 내가 그래갖고 너무 싫고 짜증났었는데 왜 얘까지 이럴까? 막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근데 기질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다고요? 안 속으시네요. 기질 못 바꿔요. 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어떻게 해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일단 기질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런 아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고, 이해하신 거에 맞춰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을 좀 적용하셔가지고, 어떤 아이는 칭찬에 더 목숨 거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칭찬을 해줘도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데 괜히 칭찬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그냥 얘는 또 다른 것들을 마련해 주는 걸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아이 기질 떠올려 보시면서 아이 비난하지 말고 또 나도 탓하지 말고 요거에 맞춰서 교육하는 방법, 아이디어 조금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